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소방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로 화재 진압 그리고 119를 떠올리실 텐데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모든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소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김조일 본부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소방안전본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소방안전본부는 이곳 시청 16층과 17층에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 광주 시내 전체의 그 소방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고 또 재난 대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과는 소방행정과는 인사, 예산, 복무, 감찰, 복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방호 예방과는 화재 진압 그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 구급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시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총괄, 집계하고 지령을 내리는 119 종합상황실이 있고요. 그리고 산악, 순환, 헬기들을 사용하는 특수 구조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소방 안전 재난 총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원래 처음부터 소방 쪽에서 일을 하시는 게 꿈이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뭐 어렸을 때 꿈이야 여러 번 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아마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소방관이 되었는데 소방관으로서 직업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자도 뭐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만 또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 또 생명을 지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에 못지않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97년도 2월 달에 제가 소방 간부보생으로 들어왔으니까요. 한 2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저는 이제 대전에서 맨 처음에 배명을 받았고 그리고 행자부 중앙부처를 거쳐서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거쳐서 이렇게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21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근무를 하시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일도 많으셨죠. 그런 기억이 있다면 네네. 이게 한 가지 정도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현장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뭐 한두 가지 일이야 뭐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이제 현장에서 죽을 뻔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우리 대원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순직이라든지 공상이라든지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들을 보면서 참 이걸 같은 직업을 가진 소방관으로서 견디어내고 참아내야 한다는 거 그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겠습니다. 뭐 같이 일하는 동료가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 마음이 아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또 일하다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보람 있는 일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예, 제가 있으면서 가장 보람 있게 느꼈던 일은 제가 상황실에 근무를 할 텐데요. 부산에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상황실로 전화가 와서 프랑스에 있는 친구가 배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병원을 갈 수 있느냐 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실에서 중앙 119 구조본부 그때는 중앙 119 구조대였습니다. 그 중앙 119 구조대와 협조를 해서 그 프랑스에 있는 소방대를 그 집으로 출동을 시켜서 네. 거기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그 보호하고 해서 병원까지 이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소방직 공무원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이 소방직 공무원들 신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소방직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이 국가직으로 모두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왜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이 리올렛도 들고 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중앙부처에서 만든 리올렛입니다. 소방공무원 모두의 열망이자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직 전환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형 재난사고가 터졌을 때 중앙으로부터 신속한 지휘가 이루어져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서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입장에서 소방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예전에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소방 안전 교부세를 투입하면서 해결이 됐지만 인력 문제는 지금 계속 충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어서 좀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력 충원이 기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직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일사불란한 지체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네네. 또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 인력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네네.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렇다면 이 국가직하고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보십니까? 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소방공무원법을 만들면서 특정직으로 만들면서 서울과 부산을 지방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조직이 행자부의 민방위 통제본부로 가면서 지방자치시대로 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방직으로 변형이 된 거고요. 지금 이제 국가직으로 있는 사람은 저희 광주를 예를 들면 저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광주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소방학교장하고 2명이 국가직이고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지방직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가직으로 좀 바뀌면 이 지방직에 계신 분들의 처우도 달라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처우가 이제 우리 대원들이 입장에서 보면 안전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하면 저희가 뭐 한 센터에 만약에 7명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 한 명이 뭐 교육가고 뭐 한 명은 특가를 내고 그러면 이제 센터에 5명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센터에 소방 차량이 한 3대 정도 있습니다. 탱크차가 한 대가 있고 물탱크차가 있고 구급차가 있고 그러면 이제 펌프차를 타고 나가는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한 팀이 최소한 4명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차량을 조작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그 호수를 끌고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은 그 이 지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대원들이 안전을 확보를 하면서 하는 인력이 이제 절대 인력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인력 충원들이 신속하게 되면 결국에 그런 어떤 소방의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그것이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데 직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우리 소방 공무원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처우 개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처우 사항은 지금까지 이제 정부에서 여러 노력을 하면서 소방 공무원의 처우가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순직이나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희귀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상 이런 어떤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법 제도가 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은 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참혹한 광경을 보거나 또는 그 동료의 죽음을 보거나 또는 내가 현장에 들어갔는데 사람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으로 이 죄인처럼 살면서 이 PTSD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좀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곳곳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복합 치유센터를 설립을 해서 소방관이 정신 건강 그리고 마음의 힐링까지 하는 어떤 그런 센터를 건립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됐던 제천 밀양 화재 사건, 이제 대형 화재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한 안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광주 소방본부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 안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예, 어떤 그 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제천과 밀양 화재로 많은 화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희생된 그 분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중앙부처에서 화재안전 특별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이제 나와서 화재안전 특별 조사를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광주 같은 경우도 39개 반
130명을 투입을 해서 지금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위험한 시설부터 한 10,000여 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 말까지 끝낼 예정이고 내년도에 한 20,000여 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점검반은 건축이나 전기, 가스, 그리고 소방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 참여단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합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꼼꼼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네. 네. 제천 밀양 화재 사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또 얻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네네. 측면에서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이 화재의 가장 큰 원인 네. 예, 뭐라고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뭐 제천 밀양 화재의 원인은 사실은 이제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뭐 가장 크게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비상구를 막아놨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그 주차들 때문에요. 세 번째가 이제 소방 시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가 특별히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소방관들이 초기에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점, 그런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대비적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네네. 아무런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가장 크게는 관계자들이 그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서부터 행정요원들까지 항상 소방 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제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방력의 집중 투입입니다. 제천 화재에서는 그 제천 소방서에 있는 소방력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있다 보니까 이 소방력이 좀 우세해서 먼저 가서 진압을 잘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지역의 사건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산업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그 남동공단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해서 언론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광주에서도 평동산단이라든지 본촌산단이라든지 이 큰 산업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화재를 계기로 공장에 가서 화재의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는 컨설팅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공장 그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소방서와 공장 간 합동으로 이렇게 소방 훈련을 하는 그런 걸 실시를 해서 지금 이제 관계자분들도 많이 의식이 개선이 되어서 뭐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장에 계신 관계자분들께서도 앞으로도 좀 안전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올 상반기 광주 지역의 화재 발생 건수가 궁금합니다. 작년 상반기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뭐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올 상반기까지는 광주 지역의 화재가 441건, 그리고 작년도 상반기에는 500여 건으로 약 한 11.8%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이 감소에 따라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도 약 5%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재 원인별로 보면 화재 원인에서 가장 많은 것이 부주의입니다. 부주의가 약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전기 화재인데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 한 27% 이렇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게 이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을 하면 거의 주거시설 화재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시설 화재가 약 한 전체 화재의 30% 정도 되는데요. 사망자나 부상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하고 요 감지기입니다. 이 감지기는 이렇게 보시면 천장에다가 이렇게 다뤄놓고 있는 건데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예,
이렇게 화재 발생 경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 사시는 주택에 독거노인 분들이라든지 주택에 계신 분들은 이 화재 경보기를 꼭 달아서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 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소방 안전 점검도 하고 계시죠? 네네. 예,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화재 안전 점검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재 안전 특별 조사랑 지금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중용업소, 그러니까 이 요양원이라든지 그 장애인 뭐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화재에 취약한 시설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백화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재 안전 점검 또 소방 안전 점검에서 이게 불법 행위나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은 또 제재 조치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그 제재를 받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소방의 점검을 받아서 이제 지적 사항이 걸리면 경미한 사항들은 현지 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 시설을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줘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개선 공고를 하는데요. 시정 명령 기간 중에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라든지 이제 그 검찰에 송치하는 입건이라든지 벌금형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 완전히 노후돼서 폐화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소방특별조사에서 영업 정지나 영업 폐쇄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재산과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법이나 위법 행위를 안 하는 게 제일 최선이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재 사고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이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기에 뭐 가장 신속한 대피가 가장 우선인데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에서 또는 주택에서 화재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대피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아파트의 그 공간에 지금은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량 칸막이가 있어서 베란다 쪽에 경량 칸막이가 있어서 그 경량 칸막이를 때리고 옆집으로 피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는 대피 공간이 있어서 그 대피 공간 내로 피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잡동사니들을 그 대피 공간 내로 이렇게 옮겨놓고 거기를 창고 형태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가정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런 대피 공간을 좀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 어린이 또 청소년 또 어른들을 위해서 안전을 직접 체험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시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그 빛고을 국민 안전 체험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6개 체험존에 23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 안전부터 시작해서 지진이나 풍수해, 산사태, 또 화재 대피, 소화기 체험까지 교통 안전에서부터 재난 안전을 모두가 총괄하는 시설이고요. 그것이 2020년에 준공될 예정인데 그것이 준공이 되면 하루에 약 한 500명의 어린이와 성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라과이를 방문하셨다는 네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미에 있는 국가인데 네네. 특별히 파라과이를 방문한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파라과이에 소방차를 6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지원을 이제 해드렸는데 파라과이에서 이 소방차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소방차 사용 교육도 시키고 또 소방관 훈련도 시켜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교육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파라과이에서 2명이 와가지고 저희 광주 소방학교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예, 참 좋은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께서 이제 그 소방 공무원은 이런 직업이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이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소방공무원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재산도 이렇게 보호하죠. 예, 재산도 예, 보호하죠. 근데 네, 사람이 먼저 예,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광주 소방본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방공무원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119는 어떤 재난 현장에서든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아주 소중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119를 소방공무원을 만들어주시고 믿어주시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최상의 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광주 시민들로부터 의지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신뢰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잘 해주시라고 기대하고요.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